자, 2019년 시험 대비 공인회계사 원가 관리에게 2차 파이널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기출문제를 좀 보완을 해보면, 교재에는 2016년 기출문제 경향까지만 나와 있죠. 자, 그 보충 자료 보시면 2017년하고 2018년도 기출문제 경향이 나와 있어요. 자, 최근 보면 원가회계가 약 40에서 42% 정도 출제가 됐고, 관리회계 쪽에서 약 58에서 60%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됐어요. 자, 보통 2011년 이후 그 원가와 관리회계 양쪽 비중을 설명드리면, 원가회계가 약 45, 관리회계가 약 55% 정도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는 3번 문제 제외하고는 그닥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3번 문제는 고정예산과 변동예산 개념을 활용한 다양한 차이 분석 문제였죠. 자, 요거는 어느 교재에도 없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이런 문제는 문제를 잘 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문제를 잘 읽어보면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변동예산의 기준이 뭐다. 자, 요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정해놓은 그 바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고정예산과 변동예산의 기초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3번 문제와 같이 이렇게 독특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 출제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그닥 까다로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2018년도는 문제 자체만 보면 여러분들이 거의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즉 아주 길게 터치한 문제는 없어요. 단 그 문제 4번에 그 실제 종합원가 계산 문제에서 검사 시점 변경하는 거 있죠. 자, 요거 물음의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한 개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 문제에서도 약간의 문제 표현적인 오류가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가 거의 오류가 없이 출제가 되다가 2018년도에는 약간의 물음적인 표현적인 그런 오류사항이 좀 보인다는 거,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해석은 그냥 물음의 취지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즉 원칙이 물리 해석이지만, 물리 해석 이전에 보다 더 합리적인 게 중요한 거죠. 합리적인 해석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런 해석상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실제 채점 시에는 그닥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출제 교수님들께서도 채점할 때 이제 샘플링에서 이렇게 좀 채점을 해보니까 이런 표현에 약간의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사후적으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어쨌든 2018년도에는 문제가 그닥 어렵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떻게 출제가 될 것 같냐? 아무도 모르죠, 실은. 왜냐면 아직 출제 교수님이 선정되지도 않았고, 혹 선정됐다 하더라도 뭘 낼지를 알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중요한 파트들은 좀 몇 가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특히 올해 2019년 시험 대비해서는 결합원가 배분 쪽 역시 좀 공부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표준원가 계산, 표준 종합원가 계산, 그 다음에 전부 변동, 초변동, 가볍게 관리액이랑 섞어서 혼합해서 나올 수도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액 쪽에서는 CVP 분석은 항상 전통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느낌적으로 올해는 종합예산 쪽을 좀 공부를 해두세요.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이건. 종합예산 지금쯤 이제 한 번 정도 또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예산도 좀 공부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 특히 EVA는 최근 몇 년 동안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EVA 쪽도 좀 체크를 잘 해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의사결정 관련해서는 제한된 자원의 사용이 최근 좀 출제가 좀 뜸했어요. 그래서 제한된 자원의 사용을 활용한 의사결정 유형을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리고 대체가격 결정. 지금쯤 또 한 번 정도 또 가볍게 좀 물어볼 수도 있어 보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찍어서 공부하는 건 좀 리스크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기본적인 것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두시되 방금 말한 거에 좀 더 중요성을 두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널 특강이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원가 관리액의 전체 그림이에요. 자, 이 전체 그림이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완벽히 있어야지만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 타픽이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겠구나. 즉 숲을 먼저 그릴 수 있어야지 숲에 나무를 우리가 배치할 수 있을 거고 또 나무를 배치해서 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의 어떤 공부 방법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자, 원가 관리액의 개간이란 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맨 앞쪽을 펼쳐보세요. 맨 앞쪽 펼쳐보시면 원가 관리액의 개간이 있죠. 자,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합쳐서 원가 관리회계라고 하고 물론 2차 시험 과목명은 원가회계입니다. 자, 그러나 실제 출제 범위는 원가 관리회계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원가 관리회계라고 하는데 자, 원가회계의 목적은 뭐죠? 자, 원가회계 목적은 자, 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제품 원가 계산하는 방법론을 배우는 거예요. 원가회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원가 계산 방법론은 자,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자, 원가 배분을 대충 할 거냐, 조업도를 기준으로 대충 할 거냐, 전통적 원가 계산 또는 시험 문제 표현적으로는 기존의 원가 계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자, 활동을 개입시켜서 자, 활동을 중심으로 자, 제품이 활동을 얼마나 소비했느냐에 따라 다양한 원가 동인을 써서 자, 원가 배분을 정확하게 하자. 자,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가 배분을 대충 하자, 정확하게 하자에 따라 자, 전통적 원가 계산과 활동 기준 원가 계산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과거에는 활동 기준 원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문제가 최근에 거의 안 나오다가 작년에 한 번 정도 터치를 했었죠, 이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분류. 자, 제품 원가 집계를 어떻게 할 거냐? 개별적으로 할 거냐? 제조 공정별로 종합해서 집계할 거냐? 자, 다품종 소량 생산업체는 자, 주문받은 제품별로 각각 다른 사양이기 때문에 또 다른 원가를 소비하기 때문에 자, 내가 주문받은 개별 작업별로 개별적으로 집계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집계하면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고 자, 소품종을 또는 단일 품종을 자, 대량 연속 생산한 형태의 기업은 자, 제조 공정별로 종합 집계해서 그 제조 공정의 완성품과 기말전 구매 원가로 뿌려주면 되는 거니까 자, 종합 원가 계산 방식을 택한다라고 하여 즉 종합 집계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종합 원가 계산 또는 공정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품 원가 집계를 개별적으로 할래? 개별 원가 계산. 종합해서 할래?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 혼합된 혼합 원가 계산 제도도 있어요. 자, 그리고 종합 원가 계산의 확장 유형이 바로 결합 원가 배분이에요. 자, 종합 원가 계산을 필요로 하는데 동시에 자, 공통 원가인 이 결합 원가를 추가적으로 배분하는 논리가 더 필요한 게 바로 연산품과 부산품의 원가 계산 핵심 결합 원가 배분. 자, 종합 원가 계산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자, 크게는 제품 원가 집계하는 방법론에 따라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분류는 자, 제품 원가 측정을 어떻게 할래? 실제 발생한 원가로 사후적으로 할래? 실제 원가 계산. 아니야. 사전에 미리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을 정해놓고 자, 제조 간접 원가는 미리 정해놓은 예정 배부율에 따라 제품 원가 계산을 하자.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 실제 원가 계산의 문제점. 자, 첫 번째 문제점 제품 원가 계산이 지연된다는 거. 두 번째 문제점 제품 원가가 자, 지연성을 피하기 위해서 매월 제품 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제품 원가가 변동한다는 그런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 매월 똑같은 제품 단가가 적용되도록 자, 평준화 시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평준화 원가 계산 또는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자, 사전적 원가 계산으로서 하나인 정상 원가 계산. 그리고 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마저도 미리 표준을 정해놔서
즉 모든 제품 원가의 표준을 정해놓고 자 정해놓은 표준 원가에 따라서 제품 원가를 측정하고자 하는 표준 원가 계산이 있죠. 그래서 사후적 원가 계산인 실제 원가 계산과 사전적 원가 계산인 정상가 표준 원가 계산 총 세 가지 분류가 가능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 원가 구성을 어떻게 할래? 자 제품 원가 구성을 어떻게 할래? 이 이야기는 자 어떤 요소가 제품 원가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즉 어떤 원가 요소를 제품 원가에 포함시킬 거냐 하는 구분이에요. 자 제조 원가 전부가 제품 원가야? 전부 원가 계산 아니야. 제조 원가 중에서 변동 원가 성격의 원가만 제품 원가야. 변동 원가 계산 아니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접 재료 원가만이 진실한 변동 원가이니까 직접 재료 원가만을 제품 원가로 보자. 초변동 원가 계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크게 분류한 이 네 가지 구분은 즉 네 가지 구분에 의해서 각각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방법론이 나왔었죠. 자 이들 방법론은 상호간에 결합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원가계산 방법은 자 전통적 활동기준 원가계산 두 가지, 즉 이 곱하기 개별 원가계산, 종합 원가계산 두 가지만 인정하더라도 즉 뭐 결합원가 배분 그냥 이거 종합원가 계산의 확장이야라고 종합원가 계산에 포함해서 생각하고 혼합원가 계산 무시하더라도 자 개별과 종합원가 계산 두 가지, 그다음에 측정 방법에 따라 실제 정상 표준 원가 계산 세 가지, 또 구성 방법에 따라 전부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 세 가지. 그래서 크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원가 계산 방법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자 무려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총 36가지 방법이 있죠.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약 36가지 방법론이 존재할 수 있다. 물론 그 방법론 중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주 출제되죠. 전통적 원가 계산은 주로 개별 원가 계산과 결합해서 잘못 말했어요. 자 전통적 원가 계산은 자 어떤 원가 계산과도 다 결합해서 출제가 되고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주로 개별 원가 계산과 결합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은 자 정상 원가 계산과 좀 많이 결합이 되죠. 그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표준 원가 계산과 주로 결합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물론 실제 원가 계산은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가리지 않고 다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가 구성에 따른 분류는 자 이렇게 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변동 원가 계산은 표준 원가 계산과 좀 많이 결합해서 나와요. 즉 표준 변동 원가 계산이 좀 자주 나옵니다. 물론 전부 원가 계산은 항상 자주 결합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초변동 원가 계산은 주로 실제랑 많이 결합하는데 최근 2015년 이후에 자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보면 초변동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이 결합된 문제도 간혹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원가액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고 자 이제 두 번째 관리회계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관리회계는 목적이 뭘까요? 자 원가 정보를 기업 내부 경영에 활용하고자 하는 회계가 관리회계예요. 그래서 자 기업 내부 경영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 크게 경영자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는 자 계획과 통제죠. 두 번째는 의사결정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중요한 어떤 원가 절감에 관한 사고. 그래서 자 두 가지 또는 최근 어떤 새로운 개념까지 같이 설명드리면 세 가지 토픽이 자 원가를 이용해서 경영자가 행하는 주요한 관리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회계는 자 일단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그 다음에 최신 관리회계를 우리가 흔히 전략적 관리회계라고 하죠. 자 전략적 관리회계 이렇게 일단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고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계획 미래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미래에 대한 최선에 대한 선택이죠. 이처럼 관리회계는 주로 이미 지나버린 과거에 대한 관심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관심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가 정보가 필요하냐면 과거 원가가 아닌 미래 원가 정보가 필요해요. 자 근데 원가 회계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제품 원가 계산 결과란 말이죠. 과거 원가란 말이죠. 따라서 이 과거 원가를 그대로 미래 원가, 즉 과거 원가를 그대로 미래의 어떤 계획을 세운다거나 의사결정하는데 그대로 활용하는 건 문제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원가 회계에서 관리회계로 넘어가는 이 중간 단계에서 원가 추정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죠. 자, 미래 원가를 추정하자는 거죠. 미래 원가를 추정하자. 미래 원가를 그래서 추정하여 이 추정치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원가 추정이 있고 최근 이 원가 추정이 2차에서도 좀 종종 등장한다는 거죠. 자, 작년에도 2번 문제에서 학습곡선 나왔었죠. 역시 원가 추정과 좀 연관 있는 토픽이고 그다음에 고저점법이니 회계분석법이니 이런 언급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추정이 뭐 주요 문제라기보다 다른 걸 해결하기 위해서 원가 추정이 필요할 수 있구나. 이걸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담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원가 회계에서 제품 원가 계산을 했고 자, 이걸 토대로 원가를 추정하여 이 추정치를 가지고 관리 회계 활용하자. 그리고 관리 회계는 크게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전략적 관리 회계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관리 회계 첫 번째 항목 계획과 통제부터 설명드리면 자, 계획과 통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플랜 두 C다. 플랜 계획을 세운다. 두 실행에 옮긴다. C 성과를 평가한다. 자, 플랜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럼 우리 원가 관리회계에서 플랜과 관련된 항목이 뭘까요? 자, 첫 번째가 CVP 분석이에요. 자, CVP 분석은 단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이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바로 CVP 분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CVP 분석의 개념은 자, 전통적 관리회계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CVP 분석은 관리회계의 기초이자 계획 수립의 한 항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 우리가 종합 예산에서 배우죠. 그래서 계획과 관련된 항목이 두 가지다. 자, CVP 분석, 그 다음에 종합 예산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다. 자, 실행 특별한 이론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C 성과평가죠. 그래서 성과평가는 자, 전통적 관리회계에서는 자, 먼저 이 용어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최신 관리회계인 전략적 관리회계 이전의 관리회계를 그냥 전통적 관리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전통적 관리회계에서는 성과평가는 어디에서 다루냐면 책임회계와 성과평가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책임회계 제도 하에서의 성과평가를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 중심점별로 구분해서 자, 원가, 이익, 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시게 되죠. 자, 한 가지 항목 성과평가 관련해서는 자, 전통적 관리회계에서는 책임회계와 성과평가, 그다음에 전략적 관리회계에서는 자, 균형 성과표를 필두로 전략적 성과평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큰 항목 자, 의사결정이죠. 자, 의사결정을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자, 관점도 좀 달라요. 원가회계는 자, 실무자 관점이야. 즉 제품 원가 계산하는 부서 관점 또는 뭐 부서의 이론 또는 부서장 관점에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관리회계는 경영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경영자 관점. 자, 우리는 부서장에서 저 원가회계 부서장에서 관리회계 쪽으로 가면 경영자로 이제 우리가 승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승진해서 경영자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먼저 계획과 통제 필요하죠. 경영자 관점에서. 자, 두 번째가 의사결정 필요하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이 중요한 건데 자, 의사결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 하나는 확실성화 의사결정, 또 하나는 불확실성화 의사결정. 자, 확실성화 의사결정은 확실한 상황, 즉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행하는 의사결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가 두 개로 구분해서 배워요. 자, 의사결정의 효과가 1년 이하에 다 끝나버리면 단기 의사결정. 자, 의사결정의 효과가 1년을 초과해서 수년에 걸쳐서 이어진다면 장기 의사결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자, 확실성과 단기 의사결정은 주로 어디에서 공부하냐면 관련 원가와 의사결정이라는 토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확실성과 장기 의사결정은 자본예산이라는 토픽에서 우리가 배우시게 됩니다. 자, 관련원가와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한 토픽이고, 자본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더 중요하지만 시험에 있어서는 중요성이 가장 떨어지는 관리의 항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본에서는 좀 간단하게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특히 2차에서는 중요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이유가, 자, 우리 공인회사 2차 과목 중에 재무관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재무관리랑 자, 원가관리액의 자본예산이 거의 겹칩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에서 주로 물어보면 되는 토픽이니까, 자, 원가관리액에서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자본에서는 좀 중요성이 좀 많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불확실성과 의사결정은 당연히 똑같은 제목, 불확실성과 의사결정에서 다루죠. 자, 여기서 핵심은, 자, 불확실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 요구가 있을 거다. 뭐 정보를 내가 제공받기 위해서는 정보료를 지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정보가 있었을 때 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지급할 용의가 있는, 자, 정보료의 최대 금액 계산해서 그 추가적 정보를 내가 획득할 거냐 말 거냐, 또 숨어있는 이 의사결정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때 필요한 도구가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라는 EVPI, 불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라는 EVSI죠. 그래서 2차 시험에서 이거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근데 이게 아쉽게도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불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를 2018년도에, 즉 작년도 6번 문제에서 이것도 물어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해마다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기출문제 경향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띄엄띄엄, 뭐 적어도 한 번 나왔으면 한 2년 정도 있다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좀 띄엄띄엄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설명 듣자마자 가입표를 쫙 끄시면 안 됩니다. 혹시 모릅니다. 그러니까 EVPI, EVSI 기본은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최신 관리회계를 전략적 관리회계라고 하죠. 이유는 전략적 사고를 고려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 관점에서 원가 관리하는 기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전략적 관점에서 자, 성과평가와 보상,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해서 배우는데, 자, 전략적 원가 관리의 핵심은 뭐냐면 한 가지예요. 자, 원가를 줄여서 기업의 경쟁 우위를 얻자. 경쟁 우위를 창출해서 이걸 지속하자라는 거죠. 자, 경쟁 우위 창출 및 지속에 도움이 되는 관리 회계가 전략적 원가 관리 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원가 관리 회계에 관한 내용은, 자, 이렇게 일단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크게 경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줄여야 되겠죠. 원가를 줄일 수 있어야 되겠고, 자, 품질 능력을 높여야 되겠죠. 자, 품질을 높여야 되겠어요. 시간을 단축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는 어떤 종합적인 이론도 있겠죠. 즉, 자, 어떤 이론은 원가 절감, 어떤 이론은 자, 품질에 관한 것만 보자, 어떤 이론은 시간에 관한 것만 보자, 어떤 이론은 이것들이 다 종합되어 있는 그런 이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최신 관리액의 내용들을 우리가 자, 전략적 원가관리 기법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 뭘 얻고자 하는 거냐면, 자, 일단 살아야 남아야 되겠죠. 생존 및 경쟁 우위를 획득해서 지속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는 품질과 시간은 자,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없었어요. 그냥 불량률 또는 몇 시간 또는 뭐 몇 프로, 뭐 정시에 납품한 비율이 몇 프로냐, 이런 식으로 어떤 비재무적 측정을 했던 부분을, 자, 전략적 원가 관리에게는 이것마저도 좀 화폐 금액으로 바꾸고자 하죠. 화폐 가치로. 요 두 가지가 전략적 관리에게서는 화폐 가치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원가 개념으로 등장해서 자,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품질 원가죠. 자, 이게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한 시간 원가가 되겠죠. 자,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자, 원가 절감과 관련된 게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확장한 활동 기준 경영. ABM. 자, 그다음에 제품 원가 제품 자, 수명 주기 동안의 원가를 잘 관리해서 원가를 줄여보자. 수명 주기 원가 계산. 자, 그다음에 제조 이전 단계에서 목표 원가를 결정하여 목표 원가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자. 자, 목표 원가 계산, 타겟 코스팅. 제조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원가를 찔끔찔끔 줄여보자. 자, 카이젠 원가 계산. 카이젠 원가 계산. 자, 가장 대표적인 원가 절감과 관련된 기법은 자, 이런 네 가지 항목이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품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자, 품질 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품질 원가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자, cost of quality. 자, COQ. 자, 이런 식으로 화폐 금액으로 바꾸어서 관리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품질 능력이 높아지면 품질 원가가 낮아지겠죠. 자, 원가 자체를 줄여보자. 품질을 높여서 품질 원가를 줄여보자. 시간을 단축해서 시간 원가를 줄여보자. 전부 다 줄이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원가라는 화폐 금액을 줄이는 게 주된 목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과 관련된 시간 원가 계산. 자,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 시간 원가죠. 자, cost of time.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공부 대상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종합된 것은 자, 원가, 품질, 시간의 어떤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재고와도 관련이 있어요. 자, 재고 측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재고 측면에서 정리해 보면 자, 전략적 관리계 쪽은 아니지만 전통적 재고 관리를 먼저 좀 아셔야 되겠죠. 물론 경영학에서 어느 정도 배우셨을까 이거. 전통적 재고 관리는 전략적 관리계의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적 관리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전통적 재고 관리에서 재고 관점에서 이 종합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JIT 자, 그 다음에 TOC 제약이론이죠. 요 세 가지를 여기서 배우시면 되겠어요. 자, 전통적 재고 관리는 적정 재고를 보유하자는 거죠. JIT는 최소 재고의 최소화죠. 최소. 자, 제약이론은 재고는 벌금 부과 대상이죠. 페널티 부과 대상이라는 거예요. 페널티 부과 대상이 되죠. 자, 이런 측면에서 좀 정리하면 이 JIT와 TOC 제약이론과 관련된 이 재고 측면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2018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요 제약 이론화의 의사결정 문제가 문제 1번에서 잠깐 등장했었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이 전략적 관리액의 출제 비중이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 들어와서. 자, 이쪽보다는 전통적 원가 관리 쪽에서 주로 최근에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러한 출제 경향이 뭐 앞으로도 지속될 거냐? 자, 어느 정도는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봐요. 이러한 출제 경향이. 그러다가 어느 해에 또 이 전략적 관리회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해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몇 년 동안 전략적 관리회계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019년 시험 대비로는 자, 이 전략적 관리회계의 비중은 예전에 많이 출제되던 연도에 비해서 좀 낮지만 항상 기본은 정확히 알아두자는 거죠. 기본적인 것은 정확히 알아두자. 특히 품질 원가 계산, 제약 이론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활동 기준 경영 쪽에서 다루는 뭐 미사용 능력 원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아시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적 원가 관리계를 좀 설명드렸었어요. 자, 원가 관리계 개관은 이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파이널 교재가 이 어떻게 작성이 되어진 거냐면 이 원가 관리액의 개관 순서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2차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약 35가지 토픽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 파이널 교재인데 자, 앞에 그 차례 쪽을 봐보세요. 35가지 중에 원가 관리 원가 회계 쪽에서 15개, 관리 회계 쪽에서 약 20개 정도 토픽을 정리해서 35개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교재가 2017년도에 나온 교재죠. 근데 그 이후에 2017년, 2018년 기출문제 보니까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만 잘 정리가 돼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합격 점수 이상은 충분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7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어 보여요. 이거 70점? 뭐 잘하면 80점 이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자 60점 이상 맞는 게 일단 목표죠. 근데 60점을 목표로 하면 못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목표는 그보다 좀 더 잡아야죠. 7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면 되겠어요. 70점 이상을 목표로 하면 최소한 60점대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만 문제를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론과 문제 적용력을 알아둔다면 이 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2차에 70점 이상은 맞출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공부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2차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거 바람직합니까? 이게 2차 시험 날이죠. 자, 이거 바람직해요? 이게 현재 시점이고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건 무조건 떨어져요. 즉 너무나 범위를 많이 넓혔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2차 시험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답안을 잘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이런 것도 이거 합격하겠어요? 뭐 정리는 칼같이 했어요. 왜? 공부한 게 없으니까. 공부한 게 있어야지 뭐 시간이 걸리지. 자, 이러면 너무 양이 부족해서 안 되죠. 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빨간색 선으로 해야 됩니다. 자, 적절한 양. 그러나 너무 넓히지 않는다. 자, 이 넓혀 나가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시험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 범위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자, 줄여서 딱 정점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 상태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셔야 돼. 그래야지 잘 볼 수가 있어요. 요 상태로 시험을 보셔야지. 자, 요 빨간색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요 2차 교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요 2차 교재 한 권만 가지고도 요 중간 정도는 된다는 거죠. 이 한 권만 가지고도 이 정도 양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 약간만 추가적으로 문제를 좀 더 학습을 하셔가지고 약간만 이렇게 좀 넓혀주시면 되겠어요. 혹 내가 도저히 시간이 부족하다. 그냥 이 초록색 상태로 들어가도 충분히 합격은 가능해요. 잘 정리가 되어지면 이 내용을. 자, 이런 스타일로 공부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 경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원가관리회계가 자, 한 물음당 배점이 높았어요. 자, 근데 최근에는 물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과연 이걸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물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거에는 원가관리회계 채점을 답만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풀이 과정을 감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풀이 과정이 어느 정도 충실하게 있어야 돼요. 답만 맞춰서는 안 되고 그래야지 충분한 배점을 맞을 수 있었고 혹 답이 틀리더라도 풀이 과정이 나름 합리적이면 어느 정도 부분 점수를 많이 맞을 수 있었다는 소리인데 자, 최근에는 물음이 많아졌죠. 이 말은 배점이 쪼개졌단 말이에요. 2점, 뭐 2점, 뭐 1점, 뭐 3점 이런 식으로. 이건 뭘 의미하냐? 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기출문제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덜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에 너무 치중해서 막 과정을 많이 표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왜 안 되냐? 2차 시험장에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져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정을 많이 단순화시키고 생략해도 됩니다. 좀 바뀌었습니다, 경향이. 그리고 답을 맞추는데 치중해 주세요. 자, 과정은 아주 필요한 일부만 보여줘도 되겠다. 그리고 이 답이 최종 답이 계산되어지는 마지막 과정만 어느 정도 나와도 과정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점수가 까일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즉
여기 제 교재 해답을 보면 어떤 답을 내기 위해서 무려 이렇게 동그라미 3개만의 최종 답이 나옵니다. 뭐 예전에 배점이 높았을 때는 자, 이 과정들이 어느 정도 다 필요했어요. 그러죠? 배점이 높다는 것은 물음당 적어도 한 5점 정도 예상이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5점이 아니라 1에서 3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배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건데, 자, 어쨌든 5점 정도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 1에서 3점짜리면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과정 1번, 2번, 3번인데, 자, 3번의 답이 예를 들어서 뭐 100개 곱하기 2원에서 자, 200원이 답이라고 합시다. 200원이. 그러면 1번에서는 요 100개를 어떻게 계산한 거냐 보여준 거고, 2번에서는 예를 들어 요 이온을 어떻게 찾은 거냐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걸 모아놓은 게 3번이죠. 근데 1에서 3점짜리 정도면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야. 1번, 2번 굳이 안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3번만 적으면 된다는 거야. 3번만. 근데 200원만 적으면 안 되고, 자, 최종 100개 곱하기 2원 해서 200원이다. 요것만 보여주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 이렇게 출제 경향이 바뀌었냐? 자, 가장 큰 이유는 2차 답안, 즉 교수님들이 2차 답안 채점 양이 늘어났다는 거죠. 많이 채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채점이 힘들어요. 이 과정까지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해서 이렇게 채점하기는 너무 고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배점을 낮춰서 이 답 위주로 채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에 맞춰서 답안을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2007년 8년 이때 2차 파이널 특강할 때는 뭐 5점짜리가 수두룩했으니까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경향이 바뀌어서 과정 그닥 많이 중요하지 않아 이제. 자, 맨 마지막 과정은 필요하다. 그래서 답안 위주로만 좀 작성해 달라. 이걸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좀 많이 세이브하세요. 이걸 표현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을 줄이고, 자, 4문제 또는 6문제가 출제가 되고 물음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해 보인다는 거. 자,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오리엔테이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은 2교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한 가지 1교시 마무리하기 전에 그 보충 요 자료 보시면 이 페이지에 자, 정오표 나와 있죠. 뭐 몇 개 안 돼요. 정오표 상에. 제가 교정을 진하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1판 1세 정오표예요. 자, 2세는 요중에 전부 다 반영이 됐고 한 가지만 좀 빠져 있어요. 297페이지에 그것만. 그래서 2세 이후로는 요것만 빠져 있다라고 보시고 1세 정오표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고 조금 쉬었다가 토픽 1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